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는 경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선택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선택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제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제 문제라고 불러요. 경제 문제라는 것은요, 존재를 할 수밖에 없대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경제 활동은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성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이 경제 활동 과정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 문제를 우리 경제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의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다? 바로 이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성질이라는 거죠.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경제 문제라는 것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만큼 생산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원의 희소성,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를 극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 방법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로, 아니면 생산물의 분배를 누구에게 분배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원의 희소성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이라고 부르는 녀석과, 그리고 두 번째는 형평성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효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생산물의 종류, 수량, 생산 방법, 생산물의 분배가 바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용은 최소로 들면서 그리고 효과는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방안인가, 어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를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물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러한 결과물들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이러한 결과물, 어차피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자.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측면과 형평성의 측면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경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 다른 거죠. 어떤 곳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을 거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존재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우리 무엇이라고 하면 바로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제 체제라는 것은 한 사회의 어떤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경제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바로 자원의 희소성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러면 자원이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자원이 희소성으로 발생을 하는 문제가 우리 바로 경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효율성의 측면을 강조를 해서 해결할 것이냐, 형평성의 차원을 강조해서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이 희소한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를 극복을 할 것이냐? 그 방법이 바로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 결정이 바로 경제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체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시장경제체제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시장경제체제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이 시장 가격이 기초래요. 시장 가격이 기초로 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는요, 외부의 간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과 기업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바로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좀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익 추구에 있어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가 되어져요. 이익 추구에 있어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희소한 자원,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한 존재를 해요.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효율성의 측면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모두가 잘 살고 공평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의 결과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잘 벌게 되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못 벌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한다는 것 중요해요.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과 집단,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파괴, 자연 파괴, 사회적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문제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측면, 내가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추구한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계획경제체제라는 겁니다. 시장경제체제와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체제는 우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근데 계획경제체제는 반대예요. 바로 국가가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국가가 경제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개인과 기업에 명령함으로써 명령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떠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시장 가격에 기초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았는데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시장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가 개인과 기업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바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 경제 체제는요, 효율성의 측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 효율성의 측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경제 체제는 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했다면, 이게 계획 경제 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 개인이 이익을 추구한 효율성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생산물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바로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로 이 경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자 했고요. 추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무엇인? 계획경제체는요. 국가가 모든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국가가 모든 목표치 딱 찍어놓고 무조건 저렇게 가라고 하니까 모든 사회는 거기에 딱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국가가 모든 걸 컨트롤하니까 여기에 개인이 빠지게 되죠. 개인이 빠지게 됩니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를 해요. 개인은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국가가 모든 목표치와 이걸 딱 정해놓고 어떻게 생산물들을 나도 생산물을 얼만큼 해놓고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모든 걸 다 정해놨으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경제체에서 우리 앞에서 했어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즉 무엇이냐?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한다. 개인은 그래서 이익을 추구할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받는 방법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적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까? 창의성이 발휘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경제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국가가 모든 걸 다 정해놨잖아요. 얼만큼 생산해라, 어떤 방법을 생산해라, 생산하면 우리는 얼만큼 나눠 가져라, 이걸 다 정해놨는데 굳이 개인이 나서가지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제한이 되어진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이 시장 경제 체제는요, 굳이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바로 대공황 이전, 우리 작년에 배웠었죠? 대공황 이전의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이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깝다고, 원형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라고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계획 경제 체제는 그렇죠. 우리 냉전 시기 소련을 비롯한 여기를 몇 세계라고 부른다 했었죠. 네, 제2세계 국가들, 제2세계 냉전 시기의 제2세계 국가들, 소련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부르죠. 이런 냉전 시기에 제2세계 국가들이 바로 계획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많은 대공황을 거치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다 보니까 모든 이런 경제 문제를 딱 하나 시장 경제 체제 아니면 계획 경제 체제로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떠하자? 이 두 개를 섞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합 경제 체제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혼합 경제 체제는 오늘날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바로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가 섞여 있는 혼합 경제 체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섞는지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각 국가의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혼합된 상태로 무엇을 운영한다? 경제를 운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우리나라,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 경제 체제를 혼합하는 형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 체제가 가장 베이스지만 거기에 계획 경제 체제의 일부 요소들을 가져와 가지고 섞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계획 경제 체제가 기반이 되었던 중국이란지 베트남은요, 계획 경제 체제가 베이스가 기반이 되면서 여기에 시장 경제 체제 요소들을 혼합을 한 형태로서 경제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 오늘 수업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